안녕하세요. 예고편을 N차원적으로 파헤쳐 드라마의 미래를 예측하는 N차원 예고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장면을 그리는 연출가 준입니다. 네, 여러분의 감정이입을 도와드릴 배우 세리입니다. 아, 준 씨, 이번 주 태풍 상사 7, 8화 보셨어요? 저는 정말 강태풍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회차였어요. 어떤 장면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그 기름배 위에서의 순간이었어요. 눈앞에는 시퍼란 바다가 넘실대고 등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박희규가 서 있는데 맞아요. 그 상황에서 죽이려면 지금 죽이고 지금 아니면 못 죽인다면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잖아요. 그건 그냥 허세가 아니었어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 짧은 순간에 강태풍이 겪어온 삶의 무게가 전부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광기와 처절함이 이번 회차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였죠. 자, 그럼 그 위태로운 기름배에 오르기까지 태풍 상사가 어떤 거친 파도를 헤쳐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부산항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수출길이 막힌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원양어선이었죠. 컨테이너선이 안 된다면 원양어선에라도 실어 보내겠다는 그 발상이 참 강태풍답다고 해야 할까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지였죠. 그렇죠.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항구의 공기는 비릿한 소금기와 디젤류 냄새로 가득하고 인부들의 외침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곳에서 강태풍과 오미선이 겨우 선장을 찾아내죠. 멕시코까지 안전하 5천 켤레만 좀 실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선장의 불호령과 함께 얼굴에 뿌려지는 소금 세례였어요. 아니,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했잖아요. 뱃사람들에게 태평이라는 이름은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소금을 맞고 쫓겨나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미선 씨는 옆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자신의 이름조차 거부당하는 그 순간 강태풍의 얼굴에 스쳤을 그 짧은 절망감이 잊히질 않아요. 그야말로 문전박대였죠. 하지만 여기서 해결사 정찰안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조용한 다방에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천장과 마주 앉게 되죠. 탁자 위에는 식어가는 커피잔이 놓여 있고 5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강태풍, 오미선, 박윤철, 그리고 정찰안과 선장까지. 강태풍이 아무리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선장은 꿍쩍도 안 하죠. 밀수나 다름없는 위험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 정찰안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요. 카이사르는 안 그랬다. 억수로 훌륭한 남자였다 그 사람은. 카이사르! 바로 강태풍의 아버지 강진영 사장의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선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신의와 존경심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데 기관사가 도망가 버렸고 멕시코에 물건이 도착한들 현지 브로커만 믿고 뭘 어쩌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박윤철 사장이 나서는 거예요. 제가 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정말 대단했어요. 영도 해양대를 나오고 유조선까지 탔던 엘리트가 강태풍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2년짜리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자청한 거잖아요. 잠시 외가에 맡겨야 할 딸 보람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을 텐데 그 결심을 하는 박윤철 사장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박윤철 사장의 희생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남은 건 안전화 5천 켤레를 어디에 숨기느냐. 여기서 강태풍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한 번 빛을 발하죠. 개를 냉동 보관하는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 그 밑에 숨겨진 공간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 장면 정말 심장이 쫄깃했어요. 모두가 잠든 칠흑 같은 담, 항구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서 수많은 스티로폼 상자를 나르잖아요. 상자 안에서는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아래에는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안전화가 담겨 있고요.
들킬까봐 숨죽이며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힘든 하역을 하던 중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가 강태풍에게 큰 힘이 되어주죠. 앞으로도 네 쪼대가 하라. 남들이 뭐라 하든 너의 방식을 믿고 나아가라는 그 응원이 어둠 속 한 줄기 빛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죠. 바로 다음 날 아침 출항 직전의 배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 배를 수색하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미처 배에서 내리지 못한 강태풍은 순식간에 옆에 정박해 있던 기름배로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행동을 하죠. 밀가루 한 포대를 집어들고는 마치 마약을 흡입하는 것처럼 얼굴에 묻히고 허공에 뿌리며 경찰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계산된 관계였죠. 팀원들과 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미끼로 던진 거예요. 그 절박한 퍼포먼스를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마약을 저렇게 먹으면 바로 죽는다는 선장의 시크한 한마디 덕분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요. 그렇게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름배에 박희규가 나타난 거죠. 차디찬 바다를 등지고선 강태풍에게 박희규는 살려달라고 빌어보라며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장면. 강태풍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돈 받기 싫으면 죽여라고 맞받아치죠. 심지어 웃기까지 하면서요. 그건 죽음을 초월한 자의 여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 기세에 눌린 건 오히려 박희교였죠. 결국 지금 죽이면 돈 못 받나 라며 한 발 물러서는 박희규의 모습은 이 대결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후 돈을 모두 갚고 돌아서는 강태풍과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오미선을 향해 박희규가 던진 말, 니도 무서운 거 있네. 그 말은 강태풍의 가장 강한 힘이자 유일한 약점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본 한마디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박희규가 혼자 남아서 강태풍이 했던 말을 곱씹는 장면도 인상 깊었어요. 장부는 봐서 뭘 하냐.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데. 하긴 다이아몬드도 그냥 보면 돌덩이지. 이 말은 박희규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 같아요.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부산에서의 큰 파도를 넘겼지만 서울에 남은 태풍 상사 직원들의 현실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녹즙을 팔던 차선택 차장은 지하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의 풍경을 그저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고, 구명관 이사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고 허탈하게 돌아섭니다. 고마진 과장은 아내의 출산을 병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배송중 대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어두운 얼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죠.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라 가슴이 아팠어요. 심지어 남모 엄마 을려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다단계 설명회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만큼 모두가 절박했던 거죠. 그 와중에 정정미와 오미호의 갈등도 폭발합니다. 오범이를 씻기는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오랜 감정의 앙금이 담겨 있었죠. 자기는 왜 좋은 냄새가 안 나냐는 오범이의 순수한 질문에 오미호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해요. 그때 정정미가 나서서 오범이를 다정하게 씻겨주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오미호의 눈빛이 참 복잡 미묘했어요. 자신이 쌀쌀맞게 구는 정정미에게서 역설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했던 엄마의 따뜻한 향수를 느끼는 듯 보였어요. 정정미라는 인물은 참 속이 깊어요. 우체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걸 보고는 과거 강진영 사장에게 받았던 다이아 반지를 선뜻 내놓으려고 마음먹죠.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취재진 때문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 장면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가 참 좋았어요. 정정미 씨를 인터뷰하려던 기자가 손목에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결국 그 기자도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더라고요.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에 너와 내가 따로 없던 그 시절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뭉클했어요.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강태풍은 곧바로 수출 박람회로 향하지만 중소기업인 태풍 상사가 감당하기엔 모든 것이 그림의 떡입니다. 다시 막막해진 상황에서 사무실로 차선택 차장이 찾아오죠. 녹즙 영업을 하러 온 거였지만 그는 강태풍과 오미선에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날로 먹는 게 없어. 나이도 경력도 녹즙도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영업부 소속이면서도 정작 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오미선에게 그리고 아직은 서툰 사장 강태풍에게 뼈아픈 조언을 던지고 녹즙 4개 계약을 따내서 돌아가잖아요. 그 뒷모습에서 베테랑의 연륜이 느껴졌죠. 그날 밤 강태풍은 오랜 친구 윤성을 만납니다. 강성 헬멧에 다니는 친구는 IMF에도 끄떡없다며 나중에 작은 나사 공장이라도 차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과거에 빌렸던 돈이라며 봉투와 함께 헬멧 하나를 건넵니다. 이 장면 정말 따뜻하지 않았나요? 강태풍도 친구를 위해 미리 준비한 안전화 한 켤레를 선물하는데 그 안에는 친구가 앞으로 사업에 보탰을 돈을 몰래 넣어두었죠. 말없이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두 친구의 모습에서 진한 우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 헬멧이 태풍 상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됩니다. 강태풍은 곧장 고마진 과장의 집으로 찾아가죠. 망한 회사에 뭘 더하냐며 핀잔을 주는 고마진에게 강태풍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헬멧을 팔고 싶다고. 그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강태풍과 오미선 앞에 고마진 과장이 나타나죠. 그가 다시 태풍 상사로 돌아오는 그 순간 산다는 것은 사람을 남기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라는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위기 속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7화 산다는 것이 마무리되고 8화 젊은이의 양지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한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됩니다. 돌아온 영업의 신 고마진과 함께 강성 헬멧과의 미팅이 바로 진행되죠. 강태풍이 정말 사장으로서 성장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어느 회사가 새로운 국가에 팔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는 강성헬멧 사장과 직원 앞에서 기죽지 않고 문제점도 제기하며 물어도 보면서 예리한 사업가 기질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수출국으로 태국을 지목했을 때 모두가 의아해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 모든 분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방콕 아시안 게임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강화까지 완벽한 시장 분석이었죠. 정말 준비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죠. 고마진 과장이 태국 출장에 오미선 주임도 함께 가겠다는 말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잖아요. 여자가 영업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 낡은 편견이 태국에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세 사람은 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강태풍은 새로운 도전에 들떠있고 오미선은 남몰래 공부해온 태국어 회화책을 보며 의지를 다지지만 고마지는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태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지 파트너인 사와디 컴퍼니 사무실은 덩그러니 놓인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고 고마지는 사사건건 오미선을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들죠. 강태풍이 오미선을 챙겨주는 모습에 남녀가 뒤바뀌었다며 비꼬기까지 하고요. 차선책 차장이 말은 저렇게 해도 일은 잘한다고 했지만 당하는 오미선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상했을 거예요. 결국 오미선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방에 혼자 틀어박히죠. 그때 강태풍이 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괜찮다는 말을 하는 그녀에게 이건 아주머니가 챙겨준 거라며 무심한 척 건네죠. 그 다정함이 강태풍의 매력이죠.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위로. 하지만 다음 날 세관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고마진 과장이 세관 직원 아티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 담배 한 보루와 $50를 뇌물로 건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한 오미선이 경악하며 그를 제지하지만 고마지는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며 그녀의 말을 묵살해버립니다. 비즈니스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정을 오미선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관 앞에서 고마진이 오미선에게 던진 말이 정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부산에서 한 번 성공한 게 전부인 줄 아냐? 그건 강 사장 실적이지 오주임 실적이 아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정말 산산조각 내버리는 말이었죠. 영업사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오미선의 얼굴에 떠오른 그 참담한 표정이 아직도 아른거리네요. 결국 오미선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죠.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 강태풍은 그날 밤 열리는 파티에 두 사람을 반강제로 끌고 갑니다. 안 나오면 앞으로 둘만 다니게 할 거라는 협박까지 하면서요. 파티장은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오미소는 조금도 어울리지 못하죠. 결국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노래를 부르던 강태풍이 그녀를 뒤따라 나섭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여기 와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심함과 무력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 강태풍이 건넨 위로가 정말 이번 회차의 백미였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치며 살아왔다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힘든 시간은 그저 과정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 말하죠.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그 진심 어린 응원의 말에 그리고 그녀만을 위해 무반주로 다시 불러주는 Can't Take My Eyes Off You에 오미선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뼘 더 가까워진 그날 밤 숙소에 갑자기 태국 경찰들이 들어닥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세 사람 모두 연행됩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오미선이 그토록 부정했던 그 뇌물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던 중 그녀가 밤새 공부했던 태국어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들의 혐의가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녀의 놀란 표정에서 파라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폭풍 같은 전개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암시하는 구화 예고편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예고편은 경찰서의 혼란스러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맞아요. 누군가 서류를 흔들면서 소리치죠. 5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줬다고 써져 있는데?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 정도의 뇌물이 순식간에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 사건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이건 명백한 함정이죠. 그렇죠. 세관 직원 아티시 판을 키워서 이들을 완전히 올까매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곧바로 장면은 비좁고 후텁지근한 유치장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뒤엉켜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미선이 절박하게 외쳐요. 말도 안 돼. 이거 제가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유일한 목격자로서 진실을 외치지만 과연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요? 힘없는 이방인의 외침은 그저 소음처럼 흩어질 뿐이죠. 옆에서 망연자실한 고마진 과장의 표정에서는 모든 걸 망쳤다는 자책감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예고편은 태국의 법정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태풍 상사 팀. 이 사건이 단순 조사를 넘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본업인 헬멧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론 때문에 헬멧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대사가 들리거든요. 뇌물 스캔들이 현지 뉴스에라도 보도되면서 태풍 상사의 헬멧이 부정한 물건으로 낙인 찍힌 게 아닐까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하게 그려지죠. 항구에 도착한 헬멧 박스들이 거대한 집게차에 의해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소명 못하면 그냥 폐기요, 부숴본다고 라는 대사와 함께요. 어떡해요. 그 헬멧 하나하나가 태풍 상사 직원들의 희망이고 미래였는데 그게 눈앞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오미선 씨의 충격받은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정말 보는 제가 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절망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태풍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죠. 예고편 후반부는 위기 속에서 활로를 찾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어떤 험상궂은 남자에게 이 옷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분명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단서를 포착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응접실에서 어떤 중후한 멋을 지닌 현재 유지로 보이는 인물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죠. 여기서 강태풍이 던지는 질문이 의미심장해요. 사장의 기본은 뭘까요? 아버지라면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 카이사르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내세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정면으로 단판을 지르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예고편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강태풍과 오미선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마주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가 말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뻐요. 아, 정말 모든 풍파를 함께 겪어낸 뒤에 건네는 이 고백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동료로서 오미선을 향한 그의 가장 깊은 진심과 존경,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오미선의 흔들리는 눈빛. 이 험난한 태국 출장은 그녀에게 영업사원으로서의 시련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한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성장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다음 9화에서는 1만 달러 뇌물이라는 누명을 쓰고 태국 교도소에 갇힌 태풍 상사팀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려질 겁니다. 이로 인해 어렵게 성사시킨 헬멧 수출 계약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는 고마진과 유일한 목격자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미선, 그리고 리더로서 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까지 걸고 맞서는 강태풍의 사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사투의 끝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는 마침내 활짝 피어오르겠네요. 과연 강태풍은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혜와 용기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젊은이의 양지를 찾아 머나먼 타국까지 날아온 그들 앞에 과연 한 줄기 빛은 비춰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예고편만 봐도 벌써부터 심장이 뛰네요. 태풍을 넘어 햇살을 마주할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예고편을 N차원적으로 분석해드린 N차원 예고편의 준! 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